자, 크로프가 그녀를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난 축제일이었다. 방 안은 무덥고 거리에서는 해오리 바람이 먼지를 일으켜 모자가 날아갈 지경이었다. 크로프는 온종일 목이 말라 몇 번이나 카페에 가서 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시럽에 탄 물이나 아이스크림을 권하였다. 저녁이 무렵이 되어 바람이 조금 잠잠해지자 두 사람은 배가 들어오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선창으로 나갔다. 선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누구를 마중하려고 모인 것인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여기에서도 역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멋쟁이 얄타 사람들의 차림새를 볼 수 있었다. 화려한 차림의 중년 여인들과 장군 제복 차림의 사람들이 많았다. 배는 배는 풍랑이 거세었으므로 해가 지고 나서야 겨우 들어왔다. 방향을 바꾸어 선창에 닷을 내리느라 오랜 시간이 지체되었다. 안나 세르게예프나는 손잡이 안경을 들고 아는 사람을 찾기라도 하는 듯 배에서 내리는 손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후 그녀가 크로프에게 말을 건네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몹시 말이 많아져서 엉뚱한 질문을 계속하고 방금 자기가 물은 것도 금세 잊어버렸다. 그러던 중 붐비는 군중 속에서 안경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화려한 차림의 군중이 차차 흩어져 이제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바람도 완전히 잠들었다. 크로프와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아직도 누군가가 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이제 크로프를 보지 않고 잠자코 꽃냄새를 맡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날씨가 조금 좋아지는군요. 그가 말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녀를 껴안고 입술에 키스했다. 갑자기? 예. 러시아의 문화는 아닐 것 같고, 그죠? 황당하죠? 꽃냄새가 풍기고 물방울이 그에게 뿌려졌다. 그와 동시에 그는 누군가가 보지 않았을까 하고 주위를 두려운 듯 살폈다. 당신 방으로 갑시다. 크로프가 나직히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종종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은 무덥고 일본인 가게에서 그녀가 사온 향수 냄새가 풍겼다. 크로프는 새삼스레 그녀를 쳐다보면서 참으로 여러 여자를 만나는군 하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에게 남아있는 추억의 여인 중 비록 잠시 동안의 행복일 망정 그것을 느끼게 해준 상대방에게 감사할 선량한 여자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를테면 그의 아내처럼 사랑하는 태도에 도무지 진실성이 없고 잔소리만 잔뜩 늘어놓은 히스테릭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건 정말 시시한 정사가 아니라 뭔가 좀 더 의미심장한 것이라는 듯한 표정을 짓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또 굉장한 미인으로 냉정하면서도 때로는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더욱 많이 소유하고 싶다는 그런 외고집의 죄송합니다. 외고집의 욕망과 욕심꾸러기 같은 표정이 순간적으로 번뜩이던 여자도 두세 명 있었다. 크로프는 이들이 젊은 시절을 이미 보내버린 변덕이 심하고 분별력이 없고 남을 억누르려 하고
약간 머리가 모자라는 여자들로 보였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식어감에 따라 그녀들의 아름다움에 오히려 실증이 나고 속옷 레이스 장식까지도 왠지 바늘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제까지 기다려도 여전히 순진한 젊은 여인에게 있게 마련인 조심성과 부자연스러운 기분이 가시지 않아 이쪽에서 본다면 마치 누군가가 갑자기 문을 노크해서 당황해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안나 세르게이에브나, 즉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고 매우 심각한 것을 의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얼굴 양쪽에 길다란 머리카락을 슬픈 듯이 들인 안나 세르게이브나는 우울한 자세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어쩌면 옛날 그림에 있는 죄 많은 여인 요한복음 8장 3절과 꼭 닮아 있었다. 안 돼요. 그녀가 침울을 깨고 말했다. 이제 당신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시는군요. 방 안의 테이블 위에 수박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한 조각을 잘라서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 긴 시간이 흘렀다. 안나 세르게이브나는 분하의 모습은 보기에도 가련했으며 그녀의 태도에서는 때묻지 않은 순진함과 청순함이 숨쉬고 있었다. 초 한 자루가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힘들어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니 어찌 내가 그럴 수 있겠소? 크로프가 반문했다.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말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마치 변명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어떻게 내가 변명 따위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나쁘고 천한 여자인걸요. 제 자신을 멸시할 망정 변명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남편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인 거예요. 독이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우리 집 그이는 정직하고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이는 정말 종인걸요. 나는 그이가 사무실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근무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그이가 종의 근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요. 내가 그이한테 시집 온 것은 20살 때였어요. 나는 호기심이 지독할 정도로 강했고 무엇인가 나은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 봐, 좀 더 다른 생활이 있지 않느냐고 나는 자신에게 다 타일렀어요.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싶었지요. 악착같이 살아나가고 싶었어요. 나는 호기심으로 가득 가슴이 타버렸어요. 이런 기분을 당신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정말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 정신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이한테 아프다고 말하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이곳에 와서도 마치 주정뱅이나 미치광이처럼 싸돌아다니기만 하고 결국은 이처럼 누구한테나 멸시받아도 어쩔 수 없는 천한 여자가 되어버렸죠.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 그죠? 아마 이렇게 뭐랄까요, 환기가 필요했는데 이 남자를 만나서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크로프는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순진한 말투라든가 참으로 엉뚱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참회의 말이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만약 그녀의 눈에 눈물이 괴여 있지 않았다면 농담이나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난 잘 모르겠소. 크로프는 나직히 말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녀의 얼굴을 그의 가슴에 깊이 파묻었다.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제발. 그녀가 애원했다. 나는 바르고 깨끗한 생활이 좋아요. 도리에 어긋난 일은 도리 어긋난 일은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도 전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마귀가 붙었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바로 그래요. 나한테 마귀가 붙은 거예요. 알았어. 이젠 알았어. 크로프는 중얼거렸다. 그가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던 세르게이에브나에게 키스를 해주고 나직한 소리로 정답게 달랬다. 그러는 동안 그녀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이후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게 되었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해변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하나도 없이 파도만 해변으로 밀어닥치고 있었다. 거럽게 한 척이 물결에 출렁거리는 위로 등불 하나가 몹시 졸리는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오레안다로 떠났다. 방금 나는 아래층 대합실에서 당신의 성을 알아냈소. 흑판에 폰 디델리츠라고 씌워져 있더군. 크로프가 말했다. 당신 남편은 독일 사람이요? 아니요. 아마 그이의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이는 정교도예요. 러시아의 국교죠. 정교가. 여기의 특징은 이제 부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제가 2번 가봤었는데 집 앞에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묘지를 공원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묘지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여기는 일상생활의 묘지가 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의 날 같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신은 굉장히 강하죠. 정교도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오레안다에는 두 사람은 교회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얄타는 멀리 아침 안개를 뚫고 희미하게 보이는 산봉우리에 흰 구름이 걸려 움직이지 않았다. 나뭇잎은 미동도 하지 않고 매미가 울고 있었다. 여름인가 봐요. 그죠? 멀리서 들려오는 바다의 단조롭고 둔한 해조음을 우리는 인간의 앞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안식과 영원의 잠을 말하고 있는 듯 했다. 파도 소리는 이곳 얄타도, 이제 얄타라는 곳에 오레안다도 없었던 옛날에도 들렸을 것이고 지금도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똑같이 무관심하고 둔한 소리로 계속될 것이다. 그래 지금도 옛날과 변함없는 소리, 우리 모두의 죽음과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증거, 지상생활의 끊임없는 추억의 증거, 완성의 끊임없는 행진의 증거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갑자기 영혼과 죽음과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서술자가 이게 3인칭이니까 서술자가 이제 인생의 그 여인과 이제 이 크로프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조금 환기해서 이제 자연과 바다의 변함없음을 통해 뭐랄까요? 뭐 종교적 사상도 이 안에 들어 있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갈증이 이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잡담입니다. 자, 계속 크로프는 새벽빛 속에서 매우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나란히 앉아 바다와 산과 구름과 넓은 하늘이 환영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어느덧 마음이 안정되고 황홀해져서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생각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인생의 고상한 목적이나 인간으로서의 자기 품위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한 사나이가 다가왔다. 아마 경비원일 것이다.
두 사람을 잠시 쳐다보고 그대로 저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나 자그마한 일까지도 참으로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고 역시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다. 잠깐만요. 자, 페오도시아, 크리미아 남쪽에 있는 항구래요. 에서 기선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침 어스름 뚫고 모습을 드러내는 기선에는 등불이 꺼져 있었다. 풀에 이슬이 맺혀 있군요.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침묵을 깨고 그렇게 말했다. 그렇소. 이제 돌아갈 시간이요.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갔다. 그 뒤로 매일 정오가 되면 두 사람은 해변에서 만나 가벼운 점심을 함께 들고 저녁 식사도 함께하며 산책을 하거나 항홀하게 바다를 바라보거나 했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다든가 가슴이 몹시 빨리 뛰어 견딜 수가 없다든가 하면 투정을 부리고 때로는 질투와 공포심으로 흥분하여 그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을 꺼내곤 했다. 흔히 그는 내거리 광장이나 공원에서 옆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여인을 끌어안고 뜨거운 키스를 해주었다. 누구에게나 들키지 않을까 하여 주위를 살펴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는 대낮의 키스. 더위, 바다 냄새, 언제나 눈앞에 서성대는 게으르고 멋만 부리고 배불리 먹는 사람들. 그러한 것 덕택으로 그는 마치 사람이 전혀 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안나 세르게이브나에게 당신은 참으로 미인이야. 참으로 매력적인 여자야 하고 말하면서 불타오르는 정열로 안절부절하며 그녀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다. 한편 그녀도 생각에 잠기며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나를 다만 천한 여자로밖에 보고 있지 않군요. 그렇다고 깨끗이 고백하세요 하고 줄곧 졸라댔다. 거의 매일 밤 약간 느즈막하게 두 사람은 어딘가 교외로 오레안다나 폭포 쪽으로 마차를 타고 갔는데 그러면 산책은 그때마다 멋지고 숭고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이 꼭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편지가 왔다. 눈이 나빠졌다는 것과 아내에게 제발 빨리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알려왔다. 안나 세르게이브나는 초조했다. 제가 떠난다는 것은 잘된 일이에요. 그녀는 크로프에게 말했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마차로 떠나려 하자 그도 함께 배웅하러 갔다. 한나절이 걸리는 거리였다. 이윽고 그녀가 급행열차의 좌석에 자리 잡고 두 번째 벨 소리가 울렸을 때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얼굴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잘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그녀는 울지 않았으나 마치 환자처럼 침울한 모습으로 얼굴을 떨고 있었다. 당신은 잊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녀는 계속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을 빌겠어요.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 이것으로 헤어지기로 해요. 하기야 그렇겠죠.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테니까. 그럼 안녕. 기차는 점점 멀어져 그 불빛도 곧 사라지고 1분 뒤에는 이제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달콤한 꿈속과도 같은 기분. 이 어리석은 기분을 한시라도 빨리 깨뜨려 주려고 모두가 일부러 약속한 것과도 같았다. 홀로 우두커니 플랫폼에 앉아 먼 어둠 속을 응시하면서 크로프는 마치 막 잠에 깬 듯 끼뚜라미 울음소리와 전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 생에 실제로 또 하나의 파란이랄까 에피소드랄까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끝나버리고 지금은 추억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그는 마음이 여려져서 쓸쓸해지고 가벼운 후회를 하고 있었다 생각하면 두 번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 그 여인도 그와 함께 있는 동안 행복했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상냥하게 대해주었고 진심으로 돌봐 주었지만 그녀에 대한 그의 태도나 말투나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역시 운수 좋게 운수 좋게 행운을 얻은 사내의 가벼운 자만이나 우쭐대는 자기 도치가 그림자처럼 들여다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를 친절하고 세상에 드문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어쩐지 그녀의 눈에는 실제와는 다른 그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결국 무의식 중에 그녀를 속이고 있었던 셈이었다. 정거장은 가을 냄새 속에서 쌀쌀한 밤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나도 슬슬 북쪽으로 돌아가야겠군. 이제 돌아가야겠어. 크로프는 플랫폼을 나가면서 생각했다. 네, 오늘 개를 데리고 다닌 여인 두 번째 챕터까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